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법규 강의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법규 파트가 워낙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작년도에 치른 문제, 금년도에 치른 문제, 작년도에 3번 치렀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 그 다음에 금년도에 2번 치른 거, 합하면 4번이란 말이죠. 그 4번의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는 기존의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합해가지고 4번에 걸쳐가지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중복되는 문제 같은 거는 제가 다 빼버렸고 문제를 다 추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100% 작년, 금년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런 강의는 어디 가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문제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법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이 법규 파트에 이 금융투자 상품이 있죠. 요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 틀림없이 출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 논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 문제 수준 자체는 평범하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껏 이런 정도죠. 이제 주가 연계정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ELW 같은 거, 그 다음에 DLS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파생 상품이냐 정권이냐, 요거 이제 묻는 시험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이 아니죠. 하나의 정권의 종류이지 않습니까? 요런 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권의 종류가 6가지가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정리하시면 되는데, 특히 투자 계약 정권 요거 물어보는 시험이 의외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도대체 무엇을 투자 계약 정권이라고 하는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거는 너무 싱겁잖아요. 수익 정권의 그 개념을 묻는 문제고, 3번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닌 게 요게 이제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또 하나가 양도성 예금 정서죠. 요 3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정권과 파생 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요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초과라는 말이 빠지면은 금융 상품하고 비금융 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요 양자 구별하는 거. 그 다음 또 파생 상품의 경우에 장내 파생 상품하고 장외 파생 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주로 출제 됨직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투자성 판단을 할 때 이게 제외되는 거하고 포함되는 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환매 수수료 같은 거, 요거 판매 수수료, 뭐 환매 수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은 요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틀림없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부분에 속한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금융투자업도 이게 쉬지 않고 이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되는데 요거 이제 전통적인 문제가 이 금융투자업에서 요거 3번, 4번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매매업 과 중개업을 구별하는 거, 매매업은 자기의 계산, 그 다음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 요거는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이 6가지 금융투자업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뭐냐? 잘 안 적히네요. 배제되는 경우. 요게 이제 1번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중개업의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투자 권유대 행인. 또 뭐가 있죠? 협회도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도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투자 중개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매매업이 배제되는 거. 여기 문제는 빠졌지만 요것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저는 여기 문제에서 빼버렸는데, 그래서 요 매매업이 배제되는 거.
뭐 정권 발행할 때 자기가 정권 발행하는 것은 배제되지만 그다음에 투자 신탁의 수익 정권, 그다음에 특정 파생 결합 정권을 발행하는 거, 그거는 투자 매매업이 적용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본 시간에 공부했죠. 그런 거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문제는 2번입니다. 요게 이제 집합투자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배제되는 경우가 1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본 강의 시간에 그 16가지를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제는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요거는 거꾸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1번, 3번, 4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또 대개 보면은 요런 뭐 종합금융투자에서의 엄관리 계좌라든지 뭐 요런 게 나오면은 요거는 집합투자업의 적용이 배제된다. 요런 식으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외울 수가 없는 그런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경우가 포인트죠. 투자자문업의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 앞부분에서는 아까 1번에 있는 금융투자 상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융투자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문제가 의외로 자주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저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등록 대상이냐 인가 대상이냐, 이게 2번 출제가 되었어요. 이 4번 시험 치는 동안.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요거 3가지, 요거는 이제 등록 대상이다. 우리가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투자 자문업도 이거 빠졌죠. 투자 일임업, 투자 자문업 2번, 4번 요거는 등록 대상. 나머지는 전부 인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의외로 출제가 자주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중복되는 문제를 배제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줄여서 그렇지 출제가 2-3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자산 건전성 분류, 요거 제가 자꾸 처음 하다 보니까 요 자산 건전성 분류 있죠. 요게 옛날에는 출제가 잘 안 된 부분인데 요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죠. 이 4단계가 아니잖아요. 5단계지 않습니까? 요 정상 다음에 요주의가 빠졌죠. 그러니까 요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우리가 3번 같은 거는 무슨 뭐 결과 이런 것들을 뭐 누군가에게 보고한다, 이거를 틀리게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만약에 1번, 2번을 변화시켜서 출제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고정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횟수, 의문 또는 추정 손실을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대개는 요게 이제 4단계 말고 3단계로 해가지고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쉬운 파트인데 요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끝나고 나면 이제 순자본 비율인데, 요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제가 이거를 다 문제를 넣었는데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본 비율은 뭐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자본에서 잘 안 되네요. 순자본에서 마이너스 차감 항목을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가산 항목을 플러스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업용 순자본 비율 뭐 이런 걸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차감 항목이라고 하고 무엇을 가산 항목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것은 요 자산을 차감하고 요게 이제 차감 항목이죠. 그 다음에 보완자본, 요게 가산하는 거, 요게 이제 가산 항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 같은 것 좀 보셔야 되고, 여기 2번이 정답이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순자본 비율은 분모에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도대체 무엇을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 뭐 차감 항목이 뭐며, 그 다음에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이 뭐며, 가산 항목이 뭐냐, 이런 개념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자본 비율을 내는 정확한 공식이 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순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산정 원칙이라 해가지고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기 이제 대표적이죠. 장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차감 항목에 대해서는 위험을 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어떤 자산이,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안 넘어가네요.
여기 어떤 자산이 시장 위험액과 신용 위험액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을 때는 전부 다 합산해야 된다. 한 가지만 계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산정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4번은 맞는 이야기죠. 시장, 신용, 운영 위험액을 합산한 게 총 위험액이다.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순자본은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레버리지 비율은 요거는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자기 자본이 가고 분자의 총 자산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채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 또 개념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고, 요거는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요 순자본 비율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0%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50%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0%가 안 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요게 이제 경영 개선 권고, 요게 경영 개선 요구, 요게 경영 개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고 요 경영 개선 권고에 해당할 때는 금감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50%가 아니고 이게 100%라는 이야기인데 요렇게도 출제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렵죠. 이제 경영 개선 권고의 대상. 그러니까 권고의 대상하고 요구의 대상하고 명령의 대상, 요거 차이점을 아느냐. 요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사실은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척 봐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게 가장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명령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그냥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요것도 일일이 우리가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요거는 이제 권고의 대상이다. 요구의 대상 같은 거는 뭐죠? 요거는 영업의 일부 정지 같은 게 요구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의 대상에는 요거 말고도 우리가 강의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한 게 6개월간 영업정지 있죠. 요것도 명령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고의 대상, 요구의 대상, 명령의 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것도 시험의 단골 문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의외타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는 강조하지 않았는데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2, 3, 4번 세 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심각하죠. 뭐 부도가 났다. 뭐 급격히 악화되어서 뭐 직업불능 상태다. 뭐 여기도 보면 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반환 명령이라든지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순자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나 경영 개선 권고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의외타 문제로 이 간혹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지문을 읽어내리다가 보면은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요거는 경영 개선 권고의 대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보시면은 의외로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은 이 문제가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연습을 우리가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원래는 전매 제한 조치를 위해서 정권을 맡기면 함부로 인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요것도 이제 의외타 문제로 간혹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요 2, 3, 4번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합병하니까, 그 다음에 권리 행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뭐 액면 분할 같은 걸 하니까 교환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전매 제한 조치를 풀어가지고 정권을 인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출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요거 세 가지 말고도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한 두 가지가 더 있기는 있는데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런 것들은 그냥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요 신용공여는 이 이제 문제 단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신용공여는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평범하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 주로 답은 1번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총 신용공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자산이 아니거든요. 자기자본 범위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자주 된다.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요 신용 공유할 때는 약정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계좌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지문들이 계속 출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워야 될 거는 3번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청약 자금을 대출할 때는 무엇을 담보로 받아야 되느냐? 그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곁다리로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면은 이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만약에 상장 주권 같은 거를 만약에 담보로 받았다. 이럴 때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담보 가치를 평가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출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장 또 기본적인 문제가 신용공여의 그 범위라고 할까? 100분의 140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가장 신용공여에서는 이제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는 그 뭡니까?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수는 무조건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신용공여도 충분히 한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권신고서. 요 정권신고서도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 정권신고서를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투자설명서를 출제할 수도 있는데, 정권신고서가 굉장히 또 문제가 보면은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계속 1번을 정답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거 정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관한 회사라는 둥, 또 다른 엉뚱한 말을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이제 언제나 발행인이죠. 여기 언제나라는 의미는 모집의 경우, 매출의 경우 가리지 않고 발행인이 정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매출의 경우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권신고서 제출 의무자, 요게 이제 포인트를 많이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아직도 출제가 돼요. 모집과 매출의 개념 차이를 아느냐. 이런 거, 요거는 뭡니까? 새로 발행되는 거, 요거는 이미 발행된 거,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 사실 없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신고서 부분도 그렇게 깊게 출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거,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정권신고서에 맞먹는 게 이제 이 중요도가 투자설명서죠. 투자설명서는 사실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권신고서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포인트는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만한 거는 4번인데, 요게 다른 경우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경우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이 취득한 것과 같은 거를 또 매수하려고 한다. 이때는 투자 설명서를 다시 교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여기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요게 만약에 다르다면은 투자 설명서를 또 교부해야 된단 말이죠.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 1번 같은 거 역시 상식이죠. 이거 어딘가에 본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거래소 이런 데 비치해야 되고, 기업 비밀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생략할 수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3번 지문을 함정 지문으로 낸 거죠.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뭐 이런 지문인데, 이거는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굳이 투자 설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오히려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게 없고, 4번에서 요게 포인트죠. 요거를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죠. 요게 다르냐 같으냐 그렇게 이제 바꾸어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전반전으로서 펀드와 관계 없는 이야기죠. 보통 그 기출문제를 보면은 비펀드 문제하고 펀드 문제가 반씩 고루 분배되는 경우도 있고, 11문제 중에 펀드가 7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비펀드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펀드 쪽이 중요도가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니까 중요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출제가 돼요. 집합투자의 개념에 맞는지 안 맞는 거 해가지고 2번, 3번, 4번 뭐 이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냈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번이 정답이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또 이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저주는 문제도 제법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그 영업행위 룰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애로점을 많이 겪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숫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외우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의외로 기출문제를 보면은 숫자 하나하나를 알고 있느냐 그런 지문 문제가 간혹 출제도 되는데 그렇게 그런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업무 수행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 의결권 같은 게 나오죠.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신탁업자가 행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면은 정답이 딱 바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고 이런 것도 뭐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죠. 집합투자업자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보관관리는 신탁업자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집합투자 재산으로는 이거 발행한 거 매수할 수 없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 자체가 평범한 축에 속하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도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금전대여와 금전차익.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금전대여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세 번째죠.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대량 환매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차입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금전 차입을 할 수가 없는데 대량 환매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전을 빌려올 수가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거는 10% 한도다. 초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출제가 안 됐는데 요 10%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그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30일 이내의 단기 대출은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영역의 경우에 요게 틀렸죠. 요런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100분의 100이죠.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차입도 마찬가지죠. 이게 차입의 경우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요게 200%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외의 펀드의 경우에는 뭐 70%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런 것도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할 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전 대여와 차입은 일반적인 대여와 차입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요거 된다. 예외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또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펀드 대행인 시험도 치거든요. 우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펀드 대행인이 훨씬 자세하게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 투자자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해관계인이냐? 그냥 계열회사의 임직원의 배우자 뭐 이런 거 틀리실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외우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해관계인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집합투자업자가 거래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유리한 거래는 오히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예외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6개월 기준으로 하죠.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을 할 때 이해관계인이 되기 이전에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이행은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6개월 같은 거 조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집합투자 기구의 계산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정권 취득예산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니까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요 1번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요거는 그야말로 출제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이게 뭐지? 이게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막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이거는 완전히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러나 2번, 3번, 4번은 도저히 정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1번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문제를 풀 수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수. 요거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상한선입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좀 간혹되고 펀드 쪽에 대인 쪽에서도 출제가 좀 되는데 항상 요게 정답으로 나와요. 상한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1년 이내 폐쇄형 펀드 여기는 성과 보수를 이제 못 주게 만들어 놓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객관적인 무슨 지표가 있어야 될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하나만 한 이야기죠. 무슨 투자 설명서 규약에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번 같은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논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2번도 너무 뻔하니까 1번, 3번 요런 거 정도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데 요 성과 보수에 대해서는 상한선 요거를 두어야 된다. 요게 포인트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요것도 옛날에는 요 성과 보수가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되었는데 요즘은 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합 룰이죠. 영업행위 규칙. 그러니까 이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예요. 이것도 감각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보니까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 자산에 대하여 교차하는 투자 이게 바로 담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첫 보면 백지수표에 너무 유연하죠.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아닌 자에게 맡길 수가 없을 것이고 인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당황하지 마시고 보면은 답이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불건전 영업행위가 굉장히 유형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 보면은 그래도 담합 같은 거, 교차 투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감을 좀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문제 유형인 거니까 이 운용 업무 겸직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할 수 없다예요. 결론은 없다예요. 전부 다 보면은. 근데 요거를 이제 1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용 담당하는 사람하고 취득, 매각 등 이거 하는 사람 동일 인물이 겸직할 수 없다. 그다음 부동산 전문 인력이 아닌 자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아닌 자는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아닌 자는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인데 우리가 그 강의 시간에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별로 강조를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현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실까 싶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한다.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요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펀드 대행인 쪽에서도 이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고 펀드 대행인하고 우리 문제하고 겹치는 문제가 좀 제법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제가 아마 제가 어제 우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수시공시 문제가 아마 있었을걸요. 이거를 제가 오늘 담당자한테 연락해가 이 문제 빼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펀드 대행인 문제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 기본서를 보면은 이 수시공시는 펀드 대행인 쪽이 훨씬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펀드 대행인에서 어렵게 출제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산운용사는 이 파트를 가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하고는 문제가 안 맞는 겁니다. 그걸 제가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제 이거를 출력해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투자자산운용사에서는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MMF 간혹 출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MMF의 포인트는 어떤 상품을 단기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년 이내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외화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안 되고 정답은 4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요것도 MMF는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굉장히 의외타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작년
금년에 걸쳐서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워하실까봐 요 MMF도 이런 식으로 어떤 게 금융투자 상품이냐 이렇게 출제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국채 같은 것은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거를 기준으로 하죠. 이것도 하나 더 알아놓으시면 좋죠. 국채는 남은 만기가 5년 이내는 단기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참 이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저 수시공시 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시공시 말고 자산 운용 보고서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없는데 한번 정리해 자산 운용 보고서 여기 이제 정기공시지 않습니까?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누가 작성하느냐, 집합투자업자, 누구 확인을 받느냐, 신탁업자, 그다음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한다. 그다음에 비용은 누가 되느냐, 집합투자업자, 그다음에 자산 운용소 뭡니까 투자자들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하고 가름하는 경우, 없는 경우는 10만 원, 가름하는 경우는 100만 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를 막판에 좀 하십시오. 자산 운용 보고서가 여기는 빠져 있는데 제법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거는 단답형으로도 이렇게 출제를 원래 이 폐쇄형 펀드는 굉장히 이 출제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요 20%지 않습니까? 요거를 한 문제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다. 요거는 깜빡하면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 20%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폐쇄형 펀드는 환금성을 위해서 무슨 90일 이내 상장을 해야 된다는 등 무슨 존속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등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준 가격 공시가 배제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기존에 어제 출력하신 분들은 여기 또 한 문제를 제가 아마 빼라고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숫자가 막 나오는 건데 그 숫자가 그 문제가 펀드 대행인 문제였어요. 그것도.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쪽 문제가 아니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자산 운용사가 많은데 펀드 대행인 문제도 제가 몇 문제를 여기 넣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빼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좀 지엽적인 숫자가 많거든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뺐습니다. 요거는 뭐 20%라는 거 너무 쉬운 문제고요. 요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펀드로 와서 이 수익자 총회가 이게 단골 문제인데 요거를 정답을 한 게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 똑같은 문제가 2번 출제가 된 겁니다. 작년, 금년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자 총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 전체 수익자로 뭐 구성이 되는 거지. 여기에 뭐 5% 이상 이거는 이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하고 주로 이제 출제할 때는 요거를 많이 내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거 가지고 주로 하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소유권자는 이거다. 그다음에 2주 전에 통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수익자 총회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뜻밖에도 답은 굉장히 너무 싱겁단 말이죠. 전체 수익자지 어떻게 이게 5%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감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는, 이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죠. 여기 환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고, 환매. 아마 다음 문제도 환매가 돼 있을걸요. 그러니까 환매 여기서 먼저 보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언제든지 환매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할 수가 있느냐. 벌써 딱 보니까 답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쉽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래 가격인데 여기에 환매 청구일 이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환매 청구일 이후에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틀려버리죠. 이렇게 함정 문제로 내니까 최초라는 말은 판매 가격이지 환매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매 수수료 이런 거 정한 기간 내에 환매할 때는 당연히 요거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죠. 어떤 환매 규약에서 정한 기간 15일 이내에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15일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하여튼 환매는 제 기억에 의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펀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역시 환매죠. 요거는 이 환매 수수료 몇 자가 두 개 있네요. 하나 삭제해 주시고요.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 환매 수수료는 어디에 기속되느냐? 요거를 가로 넣기 문제로 낸 적도 있어요. 이 펀드 대행인 쪽에서도 출제한 적이 있고, 그래서 뭐 1번 집합투자업자, 2번 신탁업자 이런 식으로 막 지문이 있는데 정답은 어디까지나 집합투자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단답형으로 뭐 문제를 출제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고, 너무 쉽죠. 누구에게 이제 환매 청구를 해야 되느냐? 신탁업자 말이 안 되잖아요. 판매업자다 해가지고 판매업자에게 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3번은 아까 앞에서 본 지문하고 겹치죠. 중복되는 거 어지간하면 제가 빼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겹치고, 그다음에 원래는 금전을 지급해야 되는데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요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 그래서 환매 부분이 출제가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의외타 문제예요. 요 이권 분배는 이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가지고 딱 한 번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이권 분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별로 강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요게 또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거 의외타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까봐 하는데, 사실 문제가 어려워요. 원래는 유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MMF는 유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몰랐던 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놓으시고, 요게 혹시 또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답을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나머지는 뭐 이거 분배 기준이죠. 요 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런 거. 그다음에 초과 분배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4번 같은 거는 일반적인 거거든요. 새로 발행할 때는 이사회 기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거는 논점이 아니죠. 이런 것도 여기 순자가 사실은 빠졌는데 최저 순자산액을 빼는 거건데, 순자산액에서 최저 순자산액을 순자산액에서 순자가 안 빠졌나? 이거 좀 헷갈리네요. 어찌됐든 뭐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3번이니까 요거는 좀 외워주십시오. 요거는 딱 한 번 출제가 되는 건데 의외타 문제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이 요 문제하고 다음번 문제 두 번 출제가 됐어요. 그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워낙 그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이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임업자는 사실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의외타 문제로 이런 정도의 문제는 될 수 있다는. 근데 이게 정답이 눈에 보여요. 당연히 받을 수 없죠. 당연히 고유재산하고 거래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는 금지되죠. 그 다음에 맡길 때 지정이나 변경을 위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문 자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문제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권을, 이게 이제 안정적인 곳에 정권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의미하는데, 자, 지방채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3개월 무조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개시장 이런 거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위험하죠. 어찌됐든 간에, 주권 관련 사채권은 요 1, 3, 4번하고 좀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원래,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요런 지방채와 같은 안정적인 거, 3개월 지난 거, 공개시장 요런 거는 되는데, 요 주권 관련 사채권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외타 문제예요. 우리가 평소 강의 시간에는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작년 금년도에 한 번은 출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시험 치러 갈 때 또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의외타 문제예요. 저는 이때까지 이 펀드 할 때 합병 부분 강의할 때 이 합병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좀 조심하시라 그러거든요. 이 합병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원래 우리가 상법에서는 합병은 합병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펀드는 그렇지가 않다. 합병 보고한 때다. 요거 강조드리고 그 다음 요것도 강조드리죠. 합병은 투자회사하고 투자회사, 투자신탁하고 투자신탁하고 합병하는 거지 성격이 다른 펀드는 합병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1번, 3번 요 정도만 이제 평소에 강의 시간에 강조드리는 건데 문제가 출제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의외타 문제인데 다행히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1번이 정답이잖아요. 투자회사하고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회사하고 합병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의외타 문제인데 우리가 답을 고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런 문제였을 거죠. 그 다음에 무슨 2번하고 4번 같은 거는 별로 논점이 아니죠. 합병할 때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총회 승인 받아야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병 대상 이게 상장되어 있을 때는 또 뭐 거래소 같은 데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우리가 평소 이제 강의 시간에 1번, 3번 정도는 조금 강조를 하니까 그래도 의외타 문제지만 맞출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시험장 가셔가지고 또 출제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요 앞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관계자에게 오늘 이거 삭제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요 사모펀드 여러분들이 어제 이 문제를 받으신 분들은 출력해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니까 최근에 9월 말에 치른 펀드 대행인에서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2년 동안 시험을 치러 다니면서 펀드 대행인이나 우리 투자자산 할 때 사모펀드 자체가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도 사모펀드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사모펀드는 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예상을 깨고 펀드 대행인에서는 이게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에서도 사모펀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그대로 옮겼는데 제가 착각한 게 이 사모펀드 분야는 펀드 대행인 기본서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기본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다행히 투자자산 운용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펀드 대행인에만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제가 또 깜빡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그거를 문제 올렸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삭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제 출력하신 분들은 요 두 문제를 없애버리십시오. 요거는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인데 요것도 이게 시험의 단골 문제죠. 옛날에는 요 자리에 무슨 문제가 출제가 됐는가 하니까 요 자리에 그게 출제가 됐죠. 투자자 분쟁 예방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있죠. 조정 있죠. 분쟁 조정. 근데 한 3년, 2, 3년 전부터 우리 기본서에 분쟁 조정 부분이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요거 하나 남았다는 이야기죠. 자본시장 조사도 있는데 자본시장 조사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단골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로 정답은 1번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은 이제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함정 문제를 봐가지고 뭐 1회 하나여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정답은 1번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특별하게 없어요. 종합검사, 부분검사 맞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검사하고 서면검사 맞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슨 함정 지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재 조치 받았을 때 이사회에 보고해야 된다. 뭐 보고해야 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재심의위원회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시간에 굉장히 강조드린 게 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또 참조하시고 핵심은 이의신청의 결과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법규 파트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들은 제가 뭐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임의로 만든 거는 있죠. 중복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따듬고 한 거는 있지만 전부 다 작년하고 금년도 기출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엑기스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이거는 직접 현장에 가셔서 가가지고 시험을 치야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현장 가서 시험 치면서 제가 이걸 외워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규 강의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직무윤리를 하고 협회 규정을 할 건데 그야말로 직무윤리는 여러분들이 5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또 문제도 풍부하게 갖고 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직무윤리 시간에 배웠으면 되네요. 지금이 18분이니까 한 10분쯤 후에 28분 혹은 30분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